안녕하세요. 강원도 춘천에서 남편과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제가 살면서 인간에게 크게 배신을 당한 적이 딱 3번이 있는데 그 처음이 바로 저희 시모에게서였고 두 번째가 바로 내 배 아파 낳아 힘들게 키운 제 딸에게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너무나도 믿고 예뻐했던 며느리에게서죠. 사실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걱정, 고민거리는 돈에서 나오는데 아무리 돈 때문에 힘들어도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힘든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배신당하게 됐던 3번의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을 고르라면 단연코 저는 며느리에게 당한 배신이 가장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배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제가 시모고 며느리가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도 어떻게 인간이 저런 짓을 벌일 수 있나 경악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경악스러운 사건에 대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할 당시 남편 위로 있던 형이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어 막내 아들이었던 남편이 시모를 모셔야 했습니다. 지금은 시모를 모시고 사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라지만 당시 제 주변에는 시댁에 들어가 시모를 모시고 사는 일이 흔해 저는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명철아, 너 혹시 50만 원 있으면 엄마 좀 줘보거라. 엄마 다음 주에 네 형 보러 서울 좀 올라가련다. 어머니, 50만 원까지는 힘들고 10만 원 드리면 안 될까요? 10만 원이면 충분히 서울 다녀오시고 형 밥 한 끼 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2주 전에도 다녀왔는데 힘들게 왜 또 가시는 거예요? 네 형 시험 얼마 안 남았잖니. 그리고 2주 전에 가서 보니까 네 형 밥을 잘 못 먹는 건지 얼굴이 형편없더라. 거기다 입고 다니는 옷도 많이 낡은 것 같아서 용돈 좀 쥐어주련다. 그러니까 옆집 가서 빌리더라도 50만 원 마련해놔. 어머니는 왜 그렇게 형 생각만 하세요?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형 생활비에 어머니 생활비까지 다 충당하고 있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10만 원 그것도 생활비 탈탈 털어서 드려야 되는 건데 50만 원을 달라뇨.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어리석으니까 겨우 우체국 집배원밖에 못하는 거야. 네 형 곧 있으면 판사 될 거고 결국 너도 네 형 덕 보고 살 텐데 왜 이렇게 돈을 아까워해? 형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돈 좀 보태. 시모는 입만 열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아주버님과 우체국 집배원 일을 하는 남편과 비교를 하셨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가 다 서운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없을 때마다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주버님이 힘든 일 하시는 것도 맞지만 집안의 막내가 부모님도 모시고 살고 사법고시 준비하는 형 뒷바라지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어머님도 잘 아시죠? 잘 알다마다 집 대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내 아들 잘 키웠다고 저런 아들 없다고 칭찬을 얼마나 하는데 내가 그걸 모르겠어? 알아도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지. 그럼 어머님 마음에도 없는 말씀 하시면서 명철 씨랑 아주버님이랑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은 별 생각 없이 하시는 말씀이어도 명철 씨는 상처 많이 받는다고요. 솔직히 명철 씨 없었으면 아주버님 저렇게 맘 편히 공부도 못했을 거잖아요. 그래 알겠으니까 그만해. 그리고 나 죽으면 이 집이랑 내 땅 다 명철이 주고 죽을 거라고 약속해뒀으니까 네 아주버님 판사 될 때까지만 너희들이 고생해 주거라. 남편은 꼬박 5년을 사법고시 준비하는 아주버님 뒷바라지를 하셨고 저는 꼬박 3년을 시모를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아주버님도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니 저희도 드디어 아이 하나쯤은 낳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임신을 하게 됐는데 시모가 남편과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셨습니다. 명철이랑 새아기 너희 둘 이번 주 안으로 나가서 살 집 구해서 이 집에서 나가도록 해라. 너희 내보내고 이번 달 안으로 집 내부 공사 좀 끝내야 할 것 같구나. 어머님, 이번 주 안으로 어떻게 집을 구해서 나가요? 그리고 저희 집 구해서 나갈 돈이 없어요. 저희한테 집 구할 돈이 어디 있다고 쫓아내세요? 그리고 왜 갑자기 나가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까지 돈을 어떻게 쓰면서 살았길래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니? 너희 아주머님 춘천 지방법원으로 발령났다고 하니까 너희가 집 비워줘야지 않겠냐?
아주버님 오셔야 돼서 저희 보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버님은 법원에서 마련해주는 숙소에서 지내면 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어머님 모시고 아주버님 뒷바라지 한다고 돈 못 모은 건데 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 뱃속에 어머님 손주 있으신 거 아시면서 쫓아내고 싶으세요? 그건 나는 잘 모르겠고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나란 일 하는 사람을 어떻게 기숙사니 뭐니 하는 곳에서 지내게 해? 5년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했으니 여기 있는 동안은 엄마 밥 먹여야 하지 않겠어? 아주버님이 춘천으로 발령을 받게 돼 같이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시모는 임신한 저와 그동안 자신을 먹여 살리고 아주버님 뒷바라지한 남편을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내쫓아 버렸고, 갈 곳이 없었던 저희는 남편의 숙부님 댁의 창고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아주버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이 사람이랑 제가 고생한 거 아주버님도 아시면 어머님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도 아주버님이 안 들어오신다고 하셨어야죠. 새아기 너, 우리 명진이가 어떤 앤데 감히 판사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소리를 질러? 우리 명진이 네 아주버님이 아니라 판사야, 판사. 어머님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판사 아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명철 씨도 어머님 아들이에요. 명철 씨가 없었으면 아주버님이 이렇게 판사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한 소리. 명철이 저놈 도움 없었어도 우리 명진이는 어떻게든 판사가 됐을래다. 우리 명철이는 살면서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 어딜 감히 집배원 따위를 판사한테 들이대. 너희 자꾸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우리 명준이 스트레스 받게 하면 이 동네에서 쫓아낼 줄 알아. 당장 꺼지도록 해라. 화가 난 제가 아주버님에게 달려들고 소리쳤지만 시모는 끝까지 판사 아들인 아주머님 편에 섰고, 콧대가 높아진 아주버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비겁하게 시모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시모와 아주버님과 한 동네에 살면서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냈었는데, 두 사람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쪽방에서 큰 딸아이를 낳고 몸을 회복하고 있던 중 시 숙부님께서 큰일이 났다며 저와 남편을 부르셨습니다. 아이고 명철아, 너희 엄마 말이다. 네 아버지가 남기고 간 땅을 죄다 팔아버렸다고 하더라. 너희 작은 아버지가 그 소식 듣고 너희 엄마한테 달려가긴 했는데 사람들 말로는 그 땅 팔아서 너희 형 장가 보낼 거라고 했다던데. 너희 엄마 그 땅 너희한테 주기로 했던 거 아니니? 숙모님, 그게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아버지 땅 제 동의 없이 절대 안 팔기로 했었는데요. 그리고 아버지 땅 일부분은 작은 아버지 거라 작은 아버지한테도 허락받고 팔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작은 아버지는 땅값 오르기 전까지 안 팔고 농사 지으면서 살려고 했는데 너희 엄마가 너희 작은 아버지 농사 짓고 있는 땅까지 팔아버렸다지 뭐니. 애는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너네도 얼른 엄마한테 가봐라. 시모가 아주버님을 장가 보내기 위해 땅을 팔아버렸다는 소식에 남편과 제가 달려가 봤더니 시모는 먼저 도착한 시숙부님과 다툼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땅 다 팔아버렸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것도 형 장가 보내려고 팔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던데 그게 사실이냐고요? 사실이다. 그리고 사실이면 왜? 네가 뭘 어쩔 건데? 내가 내 명의로 된 땅 판다는데 서방님도 그렇고 명철이 너도 그렇고 왜 날 찾아오는 거야? 이래서 이놈의 거지 새끼들을 주변에 두면 안 된다니까.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 땅 일부는 작은 아버지 거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땅 팔면 저 주신다고 하셨으면서 왜 갑자기 형한테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판사 아드님이 돈 많은 집 따님과 결혼식을 올리실 거란다. 우리 판사 아들 체면이 있는데 장가 갈 때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해가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명철이 너도 부모 재산 받고 싶었으면 변호사든 의사든 뭐라도 됐어야지. 고작 집배원이라면서 부모 돈에 욕심내다니. 내 배로 낳은 아들이지만 너도 참 대단한 아이로구나. 저희에게 재산을 남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시모는 아주버님을 부잣집 사위로 보내기 위해 집만 남겨두신 채 모든 재산을 팔아버리셨고, 저희에게는 땡전 한 푼도 쥐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명철이랑 새아기 너네 둘은 명준이 결혼식 날 참석할 필요 없다. 나도 그렇고 명준이도 집배원 동생 사돈댁에 소개해드리기 쪽팔려서 너희 안 부르는 걸로 했으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어머니한테는 이제 둘째 아들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시고 사시면 됩니다. 저희도 저한테 어머니나 형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길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 주세요. 그렇게 저희는 시모에게 배신당하고 시모와 연을 끊고 살게 됐는데 동네에서 지나가다 마주쳐도 저희는 쌩 하고 스쳐 지나갈 뿐 눈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큰 병에 걸리고 나서도 막내 아들 한 번을 찾지 않으셨는데 아주버님이 시모를 모시지 못한다고 요양병원에 보내겠다고 하니 그제야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명진아, 엄마 죽을 병에 걸렸단다. 그래도 치료받고 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네가 엄마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이 돈은 네 형이 보내준다고 하니까 니랑 새아기가 내 간병 좀 해주려무나. 형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그런 부탁은 제가 아니라 형한테 하는 게 맞잖아요. 형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 모자 관계 끝난 지가 언젠데 저한테 찾아오세요? 남편과 저는 냉정하게 시모를 내쳤고 시모는 결국 그 어떤 아들에게서도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외롭게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에게 미안하긴 했는지 시모가 돌아가시기 전 본인이 살던 집을 저희에게 남겨주셔서 저희는 그 집을 팔아 두 아이들의 교육비로 저축을 해뒀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 애들 교육에 욕심이 많이 나. 할 수만 있다면 애들 둘 다 1등하는 애들로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나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신도 같이 노력해야 돼서 혹시 당신이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 공부시키려고 그러는 거면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그리고 나도 우리 애들은 나처럼 무시 안 당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었어. 평생 공부 잘하는 아주버님에게 비교를 당하고 판사가 돼버린 아주버님 때문에 큰 상처를 받게 된 저희 부부는 우리 자식들은 우리 같은 삶을 살게 하지 않기 위해 교육열을 올려 아이들이 무조건 1등만 할 수 있도록 미친 듯이 공부를 시켰습니다. 엄마, 경빈이랑 나 학원 하나씩만 줄여주면 안 돼? 매일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는 거 너무 힘들어서 그래. 주변에 우리처럼 학원 많이 다니는 애들 많이 없어. 다들 많아야 2개지. 우리만 서너 개 다니고 있다니까? 세화야, 다른 건 몰라도 학원 수 줄이는 건 절대 안 돼. 너희 학원 덕분에 반에서 1등하는 거 너희도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딱 12년만 참으면 앞으로 너희 인생이 달라질 거야. 경빈이랑 나 학원 안 다녀도 반에서 1등 할 수 있어. 1등 한다고 약속할 테니까 학원 좀 줄여줘. 다른 애들은 다 놀 때 우리만 공부하는 거 너무 억울해. 지금은 네가 억울하겠지만 나중에 크고 나서는 너희 공부할 시간에 놀고 있었던 애들이 속상해할 거야. 지금 엄마가 하는 말 고등학교에만 들어가도 느낄 수 있을 거고 이게 다 너희를 위한 거니까 조금만 참자. 초등학교 땐 아이들이 놀고 싶어하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걸 힘들어했는데 중학교 들어간 후 친구들과 경쟁을 하게 되면서부터 강제로라도 공부를 시켜줬던 저에게 고마워했고 그리고 제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됐습니다. 엄마, 나 지금 다니고 있는 수학학원 말고 과외로 들으면 안 될까? 나한테 수학이 제일 부족한 것 같아서 1대1로 집중적으로 수업 듣고 싶어. 그래? 그럼 일단 아빠랑 상의해보고 괜찮은 과외 선생님 구해보는 걸로 할게. 다른 건 뭐 필요한 거 없니? 요번에 새로 들어간 학원 영어 선생님은 어때?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라던데 확실히 다르니? 그 선생님 아이비리그 나오셨다는데 확실히 말하는 게 다르더라. 뭐랄까 다른 선생님들보다 생각의 깊이가 더 깊다고 할까? 나도 그 선생님처럼 아이비리그 가고 싶어졌어. 아이비리그 가면 좋지. 그러려면 세화 네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지. 뭐든 좋으니까 목표 높게 잡고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는 걸로 하자. 아이 둘 합쳐서 다니고 있는 학원의 개수만 해도 거의 10개에 다다랐는데 솔직히 저희 형편으로 10개나 하는 학원을 보내주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항상 1등 자리를 놓지 않고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해주는 아이들을 보며 힘을 얻고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었습니다. 아유, 세화 엄마, 혹시 잠깐 시간 좀 돼요?
저희가 세화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괜찮으면 저희한테 잠깐만 시간 좀 내주세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저 1시간 뒤에 경빈이 데리러 가야 돼서 30분 정도 시간 남을 것 같은데 30분이면 충분하죠? 아유, 당연하죠. 다름이 아니라 세화 엄마가 세화랑 경빈이 어떻게 공부시키는지 궁금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도대체 어떤 비법이 있길래 아이 둘 다 전교 1등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딸아이와 아들이 각자 다니는 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자 학부모들은 저에게 비법을 들으러 쫓아다녔고 또 그런 저를 동경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디 가서 아이들 둘 다 전교 1등을 한다는 자랑을 하며 어깨를 펴고 살았는데 저희 부부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사는 게 너무 좋았었기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아이들 교육에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랑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 돈 이야기인데 해도 괜찮을까? 왜? 세화 너 지금 돈 필요해? 용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편하게 말해. 아니면 학원 더 다니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것도 뭔지 들어보고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해봐. 그게 아니라 엄마, 나 대학교 한국에 있는 곳 말고 해외로 가고 싶은데 그래도 돼? 나도 아이비리그 다녀보고 싶어. 솔직히 나 정도면 서울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아이비리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전교 1등을 해주는 아이들 덕분에 행복하긴 했지만 남편과 저는 교육비를 충당하느라 몸도 힘들고 매일 돈벌 궁리를 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데 거기다 대고 딸아이가 아이비리그에 가고 싶다고 하니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왜 말이 없어? 아무래도 우리 집 형편에 내가 유학 가는 건 많이 힘들겠지? 나도 알면서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가능할까 싶어서. 세화야, 그게 아니라 엄마도 잠깐 생각하느라 말 못한 거였어. 세화 네가 아이비리그 가고 싶으면 가야지. 돈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돼. 엄마랑 아빠 알지?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만 있다면 엄마랑 아빠가 뭐든 다 해내는 거. 그러니까 세화 아이비리그 가고 싶으면 가는 걸로 하자. 엄마가 나 미국으로 유학 보내주기만 하면 내가 꼭 성공해서 큰아버지 코 납작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그건 꼭 약속해줄 수 있으니까 나 아이비리그 꼭 보내주는 거다. 딸아이가 아이비리그에 갈 수 있다면 당연히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다만 돈이 문제였지만 남편과 저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딸아이에게 아이비리그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들도 자기도 누나를 따라 미국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누나가 미국 가면 나도 미국 갈래. 솔직히 누나보다 공부는 내가 더 잘하는데 누나가 가면 나도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경빈이 너도 아이비리그 가고 싶어졌어? 경빈이 너는 카이스트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 그래서 카이스트 출신 과외 선생님 구하고 있었는데? 거긴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중에 하나인 거고 무조건 거기 가고 싶다는 건 아니었어. 엄마, 누나 미국 보내줄 거면 나도 같이 보내줘. 나도 미국 갈래. 딸아이만 보내려니 그러면 아들이 차별을 한다고 생각할 게 뻔해 남편과 저는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을 유학 보내 공부를 시켜주는 걸로 하고 두 아이를 미국으로 보내줬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딸아이와 아들은 무리 없이 아이비리그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 저희 부부의 삶은 그때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바뀌게 됐습니다. 여보, 일단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 팔고 우리는 더 작은 집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자. 그리고 그때 어머님이 남겨주셨던 집 팔고 적금해둔 거 있잖아. 그것도 이제 해약해야 될 것 같아. 아이, 그래야겠어. 지금 당신이랑 내가 버는 돈으로 애들 유학 비용 충당하기가 쉽지가 않네. 그리고 내일 회사 가서 받을 수 있는 대출 알아보고 올게. 살고 있던 집도 팔고 아이들을 위해 쓰려고 갖고 있었던 적금도 해약하고 남편의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저희는 두 아이들을 무사히 미국 유학을 마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딸아이는 미국에서 치과 의사가 됐고 아들은 대학 졸업 후 군복무를 위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아이도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아들도 군 전역만 하면 직장을 다닐 테니 남편과 제가 할 일은 거기서 끝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군 전역을 하고 온 아들이 미국으로 돌아가 대학원 생활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 한국에서 교수할 생각인데 그러려면 박사학위를 따야 되거든. 엄마랑 아빠 나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만 더 도와줄 수 있지?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며 박사학위를 따겠다는 아들의 말에 저희는 미국에서 치과 의사로 지내고 있는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세화야, 그 경빈이가 박사학위 따려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혹시 네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엄마랑 아빠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네 도움이 조금 필요해. 엄마랑 아빠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면 경빈이 보고 박사학위 포기하라고 해야지. 왜 나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그래? 경빈이 대학원 가는 걸 왜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세화, 네가 지금 돈 조금 벌고 있으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거지.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싶어. 엄마랑 아빠 그동안 너희 공부시키느라 빚만 들어서 힘들어서 그래.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부모가 자식 공부시켜주는 건 당연한 거고 빚이 생겼으면 그건 부모님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할 일이지. 그리고 지금까지 키워주고 공부시켜준 건 고마운데 치과 의사 된 건 내가 노력해서 된 거니까 나한테 도움 바라지 마. 난 경빈이도 엄마 아빠도 도와줄 생각 없어. 딸아이의 말에 충격을 받은 저와 남편은 앞으로 딸아이의 인생에 끼어들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며 딸아이와의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딸아이에게 배신감과 상처 때문에 한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저희 부부에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아들이 있으니 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빈아,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든 너 공부 끝까지 시켜줄 테니까 돈은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공부 다 해. 대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뤄내야 돼. 누나 이야기 들었어. 근데 엄마, 나는 절대로 누나처럼 엄마랑 아빠 배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엄마랑 아빠가 우리 위해서 희생하고 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고생시켜서 미안해.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는 아들의 말에 딸아이에게서 받은 상처가 모두 치유가 되는 것 같았고 슈퍼맨처럼 힘이 넘쳐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래도 능력 없는 부모인 건 여전했기에 남편과 저는 낼 수 있는 빚이란 빚은 다 내어 아들이 무사히 박사학위를 딸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런 걸 알면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교수직 자리를 구해 일을 시작해야 되는 아들놈이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의지 많이 하면서 지냈던 친구야. 한국 돌아오면 결혼할 생각으로 연애 시작했어서 엄마랑 아빠한테 인사시켜드리려고 데리고 왔어. 미국에서 만난 친구라고? 경빈아, 결혼하는 건 좋은데 너 이제 막 한국 들어왔고 일자리도 구해야 되는데 설마 결혼부터 한다는 건 아니겠지? 일자리는 결혼하고 나서 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둘 다 지금 가진 거 없지만 소소하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두 분이 결혼 허락해줬으면 좋겠어. 한국 오자마자 이 친구 부모님께는 결혼 허락받고 온 상태야.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결혼부터 하겠다는 아들의 말에 기가 찼는데 아들 옆에 조신하게 앉아있던 며느리는 남편과 제가 당황해하는 걸 눈치챘는지 초롱초롱한 눈빛을 하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두 분 다 걱정 많으신 거 저도 잘 압니다. 저희 부모님도 두 분과 같은 반응이셨어요. 근데 오빠랑 제가 부모님들이 이런 반응 보이실 거라고 예상 못하고 결혼하겠다고 온 게 아닙니다. 저희 둘 다 지금 결혼해도 잘 먹고 잘 살 자신 있어서 결혼 허락받으러 온 겁니다. 나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그래도 둘 다 일자리는 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우리 경빈이는 이제 교수 자리 알아보러 다녀야 되는데 교수 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어쩌자고 결혼부터 하겠다고 그러는 거냐 이 말이에요. 어머님, 제가 내조 잘하겠습니다. 어머님만큼 오빠 뒷바라지 잘할 순 없겠지만 제가 오빠 좋은 학교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내조 잘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오빠 명문대 교수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맡겨만 주세요. 어리기도 어리고 조그마한 여자애가 자기를 믿고 맡기라고 하는 모습이 가당치 않기도 했지만 그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 결혼을 허락해 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집이 그리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집과 별반 다를 거 없어 보여 따지는 거 없이 결혼을 허락해 줬고
결혼은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니 준비는 본인들이 어떻게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움을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들이 제게 집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신혼집까지만 엄마가 도와주면 안 될까? 대출해서라도 구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직장이 없는 상태라 대출도 안 되더라고. 염치 없는 거 알지만 엄마랑 아빠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이건 반드시 갚는 걸로 할게. 돈 한 푼 없는 아들이 신혼집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모른 척할 수만은 없어 저희는 남편의 퇴직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남편과 저는 평생 저희 돈을 아이들 돈이라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크게 아깝거나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게 마지막이길 바랬을 뿐이죠. 여보, 이번 달 이자 어떡하면 좋지? 50만 원 정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거 미납되면 신용불량자 되는 거잖아. 이번엔 돈을 어딜 가서 빌려야 되지? 이번 달에도 모자라는 거야? 이제 돈 빌릴 데도 없는데 큰일이네. 경빈이한테는 연락해봤어? 여보, 경빈이가 우리한테 달라고 했으면 달라고 했지 우리가 어떻게 경빈이한테 돈을 빌려? 우리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아주버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할까? 솔직히 아버님 남겨주신 그 땅 아주버님이 다 꿀꺽하신 거면 그때 받은 거 반은 우리한테 토해내야 되잖아. 그리고 당신이 아주버님 뒷바라지 한 게 몇 년이야? 그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 없고 계속 이렇게 매달 이자가 밀리게 되면 형한테 연락이라도 해야지 뭐. 뭐 어쩌겠어. 딸아이와 아들의 유학 비용으로 쌓인 빚만 해도 수억에 매달 내는 이자만 해도 수백이라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저희는 결국 연락을 끊고 지내던 아주버님에게 연락해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생각보다 흔쾌히 저희에게 돈을 보내주시며 저희 몫이었다며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저희는 아주버님에게 받은 돈과 저희 부부가 살고 있던 작은 집을 팔아 빚을 청산하게 됐습니다. 여보, 이번 달이면 이 집에서도 나가야 되는데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원룸 월세도 못 얻을 거야. 경빈이네로 들어가야지. 지 부모가 지들 키우다 빚더미에 앉아서 그거 갚느라 갈 곳 없어졌다고 하는데 설마 내치기라도 하겠어? 경빈이는 세화랑 다를 거야. 갈 곳이 없어진 저희는 결국 서울에 사는 아들네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를 따뜻하게 받아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두 분 여기서 지내시는 동안 제가 효도 많이 할게요. 경빈 씨한테 해주신 만큼 제가 두 분한테 해드릴 테니까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 세아가 정말 고맙다. 너를 생각해서라도 여기에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가 갈 곳이 없어서 너희한테 신세를 지게 됐다. 너희 시아버지 바로 일자리 구해서 돈 번다고 하니까 우리 잠깐만 있다가 나가도록 하마. 아니에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랑 평생 같이 산다고 생각하세요. 이 집도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구해주신 건데 두 분 여기서 지낼 자격 충분하세요. 마음이 따뜻한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아 딸아이 자식 농사는 실패해도 아들 자식 농사는 성공했구나 싶었습니다. 아들과 합가를 하고 난 후 남편은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를 구해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아들네 살림을 도맡아 했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둘이서 열심히 여기저기 쫓아다니더니 결국 아들의 교수 자리를 구해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 오빠 다음 학기부터 정교수로 출근하기로 했어요. 오빠가 자신 없어 하길래 제가 옆에서 자신감도 불어 넣어주고 면접 보러 갈 때도 같이 가서 긴장 풀어줬더니 한 번에 합격한 거 있죠? 엄마, 나 진짜 성희 아니었으면 합격 못했을 거야. 내가 면접 공포증이 있는데 성희가 들어가기 전에 긴장 잘 풀어준 덕분에 면접도 무사히 잘 볼 수 있었어. 그리고 지금 가기로 한 학교도 자리가 없다고 해서 포기했는데 성희가 자리 났다고 공고 보내준 덕분에 면접 보게 된 거잖아. 아들은 며느리 덕분에 한 번만에 교수 자리를 얻게 됐는데 그때부터 며느리가 저와 남편에게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 너무 불편하시죠? 저희가 능력이 되면 아버님이랑 어머님 두 분 사실 수 있는 집 구해드릴 수 있는데 부족한 자식들이라 정말 죄송해요. 우리는 전혀 불편하지 않지. 오히려 새아기 네가 불편하겠지.
우리가 얼른 돈 벌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1년 정도만 기다려주렴. 어머님,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 두 분 다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제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 편히 지내다 가세요. 그리고 저희도 돈 벌기 시작하면 두 분 사실 수 있는 곳 마련할 수 있도록 할게요. 언제는 평생 같이 살자던 며느리는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는 저희에게 빨리 나가서 살 수 있는 집을 구해야 되지 않냐며 입버릇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시부모랑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하면 저럴까 싶어 아들과 며느리가 이세를 갖기 전에 나가는 걸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새벽에 잠깐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 누가 있는 건가 싶어 화장실로 다가갔는데 사돈과 통화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게 됐고 남의 통화를 엿듣고 싶지는 않아서 뒤돌아가려는 순간 제 발목을 잡는 며느리의 말이 제 귀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이면 부자 될 수 있어. 엄마 내 말 듣고 기다리길 잘했지? 나 여기 사람들 눈치 안 채게 짐 싸들고 나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엄마 걱정 좀 하지 마. 지금 나랑 같이 사는 남자는 공부만 잘하지 눈치는 더럽게 없어서 내가 자기 버리고 가도 지가 못나서 버리고 간 줄 알지. 내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거라는 거 눈치 못 챌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며느리의 손목을 붙잡고 이게 다 무슨 내용이냐 물었습니다. 어머님,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설마 제 이야기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다 들은 건진 모르겠지만 네가 우리 경빈이 버리고 가겠다는 이야기는 다 들었다. 너 그게 도대체 다 무슨 말이니? 며느리는 갑자기 저의 손을 뿌리치더니 현관문으로 달려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갑자기 도망을 치는 며느리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겨우 붙잡자 며느리는 제게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저 어차피 그쪽 며느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손 좀 놔주시라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돌아가야겠어요. 며느리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랑 결혼식도 올리고 한 집에서 저렇게 살고 있으면서 왜 내 며느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도대체 어딜 가겠다는 거야? 혼인신고도 안 올리고 살았는데 며느리는 무슨 며느리예요? 저 이제 오빠랑 못 살 것 같으니까 이거 좀 놔달라고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건지 남편과 아들이 잠에서 깨 저희가 있는 곳으로 쫓아왔는데 저는 아들에게 며느리를 붙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저희 손에 이끌려 다시 집으로 끌려 들어오게 됐고 저희는 며느리를 거실에 앉혀두고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인지 물어야만 했습니다. 새아기 너 사돈이랑 전화하는 내용 다 들었다. 내일 부자 된다느니 이 집에서 나가겠다느니 이상한 소리를 해대던데 그게 다 무슨 이야기니? 그리고 경빈이가 아직까지 혼인신고도 안 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죄송하지만 사실 저한테는 남편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이혼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 사람이 아파서 잠시 떨어져 지게 된 건데 그 사이에 제가 실수해서 여기에 붙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저 다시 남편한테 돌아갈 생각이고요. 오빠가 저 안 놔주면 오빠 상간남 되는 거니까 제발 저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빠 교수 만들어준 걸로 충분하잖아요. 남편이 있다는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기 시작했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 남편 죽었어요. 여기에서 오빠한테 아내 노릇하고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며느리 노릇한다고 저 제 남편 장례식에 가지도 못했다고요. 근데 저 더 이상 이제 여기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지만 내일이면 부자가 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었어? 그것도 해명을 해줘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믿을 거 아니야. 남편이 죽으면 제가 받게 되는 보험금이 있는데 그 돈 이야기한 거였고 부자 된다고 했던 말은 제가 흥분해서 실수했던 말이었어요. 저 숨김없이 사실대로 다 말해줬으니까 이제 그만 저 보내주세요. 그동안 속여왔던 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피해받으신 건 없잖아요. 입으로 사과는 하면서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자신을 보내달라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필요 없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들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며느리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사람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쳐놓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내려는 게 말이 돼? 너 나를 아주 등신으로 아는 것 같은데 나 절대 이대로 그냥 못 넘어가. 네 말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고 네 본 남편 시댁에 가서 네가 나랑 살고 있었다는 것도 밝혀야겠어. 오빠 정말 왜 그래? 잘못하다가는 오빠가 상간남 된다니까? 아니면 나 보험금만 받고 올 테니까 전 남편이랑 정리할 시간 좀 주면 안 될까? 내가 상간남 될 걱정을 왜 하냐? 네가 사기죄로 고소당할 걱정이나 해야지. 다 필요 없고 해 뜨면 나랑 너희 시댁에 같이 가는 걸로 하자. 그게 싫다고 하면 나 당장 너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해가 뜨자마자 저희는 며느리와 함께 며느리 전 남편의 시댁에 들리게 됐습니다. 며느리의 전 남편의 시댁은 부유한 사람들만 산다는 동네에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었고 저희 가족들이 며느리와 함께 그 집으로 들어서자 그 집안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며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성희야, 너랑 같이 오신 이분들은 누구니? 너 혼자 오면 힘들까봐 친척분들 모시고 온 거야? 안녕하세요. 현재 김성희 씨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저희 부모님들이고요. 김성희가 전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을 새벽에 알게 돼서 확인차 들렀습니다. 제 아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며느리의 전 시댁 식구들은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며 저희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성희 현재 남편이란요? 우리 성희 저희 며느리고 그동안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들 죽고 나서도 미국에서 중요한 세미나 때문에 못 온다고 했었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희 씨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에 저랑 만나서 연애했고요. 올해 초에 한국 같이 들어와서 결혼식 올리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성희가 남편이 죽었다고 가봐야 된다고 하길래 따라오게 된 거고 전 남편 가족분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전 시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시부로 보이는 사람이 며느리에게 다가와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네가 어떻게 우리 보근이한테 그럴 수 있냔 말이야? 보근이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지고 나서도 우리가 네 걱정을 더 하면서 우리 돈으로 미국 유학까지 마무리 시켜줬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 아버님, 저 정말 그럴 마음 없었어요. 보근이랑 같이 생활하던 미국에서 혼자 생활하려니까 마음이 너무 외롭고 또 혼수 상태에 빠진 보근이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서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것 뿐이에요. 제 마음 둘 곳이 필요해서 만난 사람이고 절대로 보근이 배신할 마음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보근이 말고 다른 사람은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마라. 너는 보근이를 2번 죽인 거나 다름없어. 그래서 너는 새 살림 차린 것 때문에 우리 보근이 마지막 순간도 못 지키고 이제서야 이 사람들 끌고 온 거니? 우리는 보근이한테 줄 재산도 너한테 다 상속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는 널 절대로 용서 못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라도 너 벌받게 만들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알고 보니 며느리는 20살이 됐을 때 전 남편을 만났고 아주 부유한 전 남편의 시부모님들은 며느리와 며느리의 전 남편을 함께 미국으로 유학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의 전 남편이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됐는데 며느리를 혼수 상태에 빠진 아들 옆에 둘 수가 없어 며느리 혼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는 미국에서 저희 아들을 만나 연애를 하게 됐고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쩐지 혼인신고를 하자고 해도 안 하더라고요. 신혼부부가 되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도 요즘에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부부들도 많다고 해서 그런 의미 때문인가 싶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많이 놀라긴 했지만 그쪽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성희 걔가 그쪽 분들한테 돈으로 회유했을 수도 있는데 진실을 밝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드님 보험이 김성희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알고는 계셨습니까? 그 보험금으로 부자 될 거라고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던데 그건 따로 확인해 보신 거죠? 혹시 몰라서 알아보니까 김성희가 우리 아들 앞으로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뒀는데 그 한 달에 보험비만 해도 몇백이었더라고요.
그걸 자기 엄마랑 나눠내고 있었고 아들 죽으면 저희 가족 몰래 그 보험금을 탈 생각이었나 봐요. 그 수억에 달하는 그 보험금에다가 우리가 상속해주는 재산까지 받아먹고 도망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며느리는 저희 집과 전 시댁에 고소를 당하게 됐는데 며느리의 전 시댁에서는 우리에게 고맙다며 소에게 위로금을 전달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유능한 변호사를 붙여주면서 재판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 주셨습니다. 며느리는 양쪽 집안의 고소를 당해 탈탈 털리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결국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게 됐습니다. 며느리의 전 시댁 식구들은 돈이 욕심나서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는 며느리의 말에 배신감을 느끼며 오열을 했고 외로운 마음에 우리 아들에게 접근해 본 남편이 죽으면 우리 아들을 버릴 생각이었다고 고백하는 며느리의 말에 저 또한 배신감을 느끼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난 후 아들은 금방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아직도 그 배신감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답답한 가슴을 내리칠 정도입니다. 왜 항상 배신이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만 당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모도 그렇고 딸아이도 그렇고 며느리까지. 앞으로 저는 아무도 믿지 않고 남편과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서워서 아들을 또다시 장가 보내지 못할 것 같아 그것도 걱정입니다. 사람은 사람 덕분에 살아간다는데 저는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네요. 언제쯤 저도 사는 게 어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